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주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체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집안 사람들 외에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답이 식구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식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식구라는 글자는 먹는다는 뜻의 식과 입을 뜻하는 구가 합쳐져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을 먹으며 좋은 소식을 알려주거나 티격태격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식구의 뜻을 헤아리면서 식사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식구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게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덜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식사로 인해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맛집 정보가 있으면 가족 채팅방에 보내서 먹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가족들끼리 같이 음식을 찾는 재미도 생기고 매일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음식이란 가장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은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도 쉽게 열게 됩니다. 저도 역시 식사를 통해 우정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갔을 때 홍콩에서 수업만 같이 들었던 학교 친구와 2달 동안 서울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번은 비가 쏟아진 날에 어렵게 찾은 식당에서 같이 해물파전 먹던 일이었어요. 빗속에서 한참 헤매다가 먹게 된 밥이라서 그랬는지 기억 속에서 그 파전은 되게 맛있었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의 우리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우정은 오히려 돈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학교 친구에서 밥 친구로 업그레이드 됐죠. 제 경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밥 한 끼가 지름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멀어졌던 소중한 인연들도 한 끼 식사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식구, 이웃과 직접 조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닫혀진 관계를 틀 수 있겠습니다. 또 한참 학교나 직장에서 볼 수 없는 친구 한 사람이라도 불러 점심 한 끼 사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저 멀리 사는 지구촌 한 어린이의 밥 한 그릇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코로나로 상처 입은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의 식구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지 계속 찾아보려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는 보통 소설책보다 짧지만 그래도 짧은 문장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서 좋아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는 김준수 시인의 꽃이에요. 이 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 1등이 되어야 한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만 보고 달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 대가로 가족이나 친구랑 지내는 시간이 적게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모두 다 처음에 그냥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역할이 생겨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머니 날에 엄마에 대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나 때문에 엄마가 됐어요. 우리 엄마도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자기 이름이 점점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고 그냥 효정이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로서 느낌이 어때요? 그냥 할머니의 딸이었을 때가 더 편했지요. 근데 엄마의 대답이 이랬어요. 그냥 딸이면 더 편하지. 너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낳으셨고 키워주셨고 또 항상 이런 따뜻하고 예쁜 말을 저한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회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사람들은 사회의 상위 몇 %가 되기 위해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도 경쟁이 심하거든요. 학생은 많은데 대학교가 부족해서 대학생은 일종의 신분 상징이기도 해요. 최고가 돼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최고 말고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최고는 아니지만 나 나름대로 예쁜 꽃이 되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이 된 일리스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한 나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어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한글의 특별한 매력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흔적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 대화 중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쌤 등등의 예가 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대신 나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한국 문화의 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유명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항상 따뜻함과 사랑이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한 단어로 가족, 친구와 단체에 대한 애틋함과 소중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팀파니를 쳐서 오케스트라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합주를 하면서 깨달아온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합주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지시에 다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 보완하면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단체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좋습니다. 현대의 차가운 도시에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란 단어는 그 의미 외에도 모양이나 발음이 마음에 듭니다. 그 모양은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듯한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좋아합니다. 또한 이 단어의 발음은 어린이나 외국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맞춤법도 간단합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 있고 따뜻한 단어를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두 번째는 흐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쓸 때 이 단어의 글자가 머릿속에 진짜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상상됩니다. 또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시적으로 느껴져서 낭만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바로 시간이 흐르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꾸준히 노력해온 제 자신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 하나씩 해결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 표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한국말처럼 내 자신을 믿고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저한테 유독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흐르다는 단어가 참 매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꿋꿋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뿌듯합니다. 흐르다는 단어는 이처럼 원래 뜻 이외에도 뜻깊은 의미로 쓰이는 게 좋고 발음도 부드럽고 유래해서 좋아합니다. 이처럼 제가 아는 한국어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단어들로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홍콩 중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테드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뭐뭐하기 어렵다.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어 배우기 어렵다, 문법 또는 발음이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반대로 한국어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 정말 배우기 힘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아가 한국을 떠나다니, 그리고 진아가 한국을 떠난다니, 이 두 문장은 받침 하나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만약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금방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첫 문장은 진아가 떠나는 것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 문장은 진아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음을 나타냅니다. 혹시 한국 분들도 헷갈리시는 건 아니겠죠? 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어 배우는 학생으로서 가장 머리 아픈 것이 바로 이런 문법적인 요소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문처럼 자음 하나 차이로 뜻이 전혀 달라지는 문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배울수록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때론 머리가 아프고 불평이 터지기도 해요. 아유, 대체 누가 한국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굳이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내가 이런 문법을 몰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배움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바꾸게 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 한국인 부부가 이끄시는 한 모임에 한 달에 2번씩 참석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이 2살짜리의 작은 딸한테 우리 하엘이 딸기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저는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짓궂은 장난을 쳤다고 그 딸한테 야 뭐하니? 라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문장 맨 끝에 똑같은 니가 때로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또 때로는 거칠게 들리니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야 한국어의 매력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나 중국어는 한국어만큼 이런 섬세한 감정의 차이를 전달하는 요소들이 별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여러분, 한국어가 배울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만큼 얻는 이득이 많다는 것을요.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말의 힘은 대단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묘한 차이를 상기시키는 자랑스러운 한국어에 흥미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팬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죠?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한국어를 직접 들었을 때 발음이 참 귀엽고 상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어떻게, 옥수수 이런 말들이 독특하게 들려서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늘은 많은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여러 재미있고 뜻깊은 대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한국어는 꿀을 붙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꿀이라는 건 꿀벌이 꽃에서 모은 아주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꿀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나요? 많은 드라마에서 친구끼리, 커플끼리 문자하거나 전화할 때 꿀잠 자요 하고 밤 인사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푹 쉬고 잘 자요 라는 말 대신 이렇게 귀엽게 인사합니다. 꿀잼이라는 신조어도 유행입니다. 꿀과 재밌다가 합쳐져서 꿀잼이 됐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 드라마 진짜 재밌다 라고 말하기보다 그 드라마 진짜 꿀잼이야 라고 말하면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꿀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입니다. 꿀 떨어지는 눈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랑스러움을 담은 눈빛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연애할 때나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애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사랑 노래를 표현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달콤한 사랑 노래를 들을 때 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느낀 사람들은 고막 남친, 고막 여친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꿀 떨어지는 달콤한 노래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작지만 꿀맛 같은 행복으로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이 어려운 시절을 꿀잼으로 채워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크리스티입니다. 제 대학 전공이 한국학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K-pop 때문이지? 라고 확신이 가득 찬 말투로 질문이 아닌 질문을 저에게 던져버리죠. 이럴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늘 답해줍니다. K-pop은 그저 내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고 시작점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워갈수록 그가 얼마나 풍부하고 재미있는 언어인지를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시점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침 동화인 것처럼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먹은 점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자 저는 성큼성큼 식당으로 걸어간다. 와그작 소리와 함께 저는 닭다리를 크게 베어 뜯었습니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까지 먹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까지 싹쓸이 음미한 뒤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맛있는 점심을 했는지 다들 상상이 가죠. 이렇게 보면 한국어는 소통하는 도구보다 상상을 자극하고 다채로운 일상을 전달해주는 마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한국어를 몇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싶을 때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조로웠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말이죠. 춤을 추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쪼리뿌리는 깔롱쟁이는 처음 봤대라는 말을 하는 학습집 사모님을 보면서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은 말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사투리죠. 제가 아까 한 말은 이렇게 멋을 부리는 멋쟁이는 처음 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말하기의 억양도 표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나? 밥 먹었어? 밥 먹었냐? 식사를 했냐고 묻는 같은 질문인데도 한국말과 사투리로 하면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네, 이렇게 보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의 언어와 문화는 아무리 배워가도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더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점점 기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독학을 시작으로 한국어를 거의 7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언어는 소통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쓰인 만큼 한 언어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행하게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선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어를 하는 그 모습까지 스스로의 모습까지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어를 쓰이는 일과 목표를 두고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공공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국 문화가 바로 양치 문화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봤습니다. 학교 교류 활동이어서 한국 학생들이랑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한국 학생들이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화장실에 양치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제 개인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로 공공 화장실에 양치하는 사람이 봐서 놀랐습니다. 홍콩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공공 화장실에 양치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저번 교류 활동이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점점 늘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양치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는 후에 밖에 양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쇼핑몰에서도 양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양치에 그렇게 집착하는 원인이 2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970년에 발표된 양치질 333 법칙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해야 한다는 333 법칙 때문에 한국의 양치 문화를 형성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는 한국 음식에서 항상 마늘, 김치 등 강한 냄새가 나는 재료가 들어있어서 입냄새가 나고 싶지 않으면 식사 후에 꼭 양치를 해야 합니다. 홍보했던 법칙과 음식 습관 때문에 밖에서 양치하는 남다른 양치 문화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던 친구들도 이런 결론을 찍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 화장실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어서 싱크대가 변기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치아의 모습과 입냄새가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연치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연치 제품, 치과 복지까지 신경이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휴대용 칫솔 살균기가 봤을 때 이런 기술이 있다니 진짜 신기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 한국의 치과 서비스도 다양하고 비용은 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처럼 치아에 그렇게 집착 쓰는 신경 쓰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된 비비에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것을 계속 배우려면 열정이 필요하죠. 저도 한국어를 엄청 좋아해서 열정을 갖고 2년 전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꼭 배우고 싶었는데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스페인어는 문법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금방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배울 언어를 찾다가 당시에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신기하게도 바로 한국어는 정말 쉽네 였습니다. 제일 먼저 읽는 게 제가 배웠던 언어보다 아주 쉬웠습니다. 한글은 모두 음소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음 10개와 자음 11개를 다 외우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글을 읽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SNS 글을 읽을 수 있게 돼서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어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당연히 좋지 않은 뜻이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은 잘생겼다고 하고 키가 크면 그냥 키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어휘는 영어와 중국어와 다른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어를 순조롭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배울수록 알게 된 것은 한국어의 매력은 간단함뿐만 아니라 그 간단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유 씨의 밤편지라는 곡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은 어려운 문법이나 어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국어 초중급자의 능력에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한국어 초보자라도 마치 그 이야기 주인공처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한 글로 깊은 감정을 소박하게 전달하는 것은 한국어의 큰 매력입니다. 다른 언어 속에서 이런 소박함을 찾는다면 아마 위리엄 워즈워스의 낭만주의 영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편지 가사에서 본 것처럼 한국어의 한 독특한 점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표현할 때 소박한 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 방식 때문에 한국어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거대한 창조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매력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도 저처럼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면서 이 언어의 독특한 매력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의 제목은 나만 몰랐던 한국 문화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고 K-팝 노래도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드라마와 노래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가끔 새로운 것도 배웁니다. 이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 문화입니다. 수능 문화를 알게 된 이유는 대학교 친구 때문입니다. 친구가 과외 중개소 사업을 하는데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좀 아니까 저한테 수능에 대한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전에 수능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2018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국 수능이 홍콩과 매우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에서 대학 입학 시험은 홍콩 중학 문빙이라고 합니다. 수능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능은 하루에 다 봐야 되는데 홍콩 중학 문빙은 한 달 동안 봅니다. 둘째, 홍콩에서는 수험표를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수험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난 후에 극장, 식당에 가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험표를 보여주면 성형수술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셋째, 시험 당일에 한국에서는 출근 시간이 늦춰집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특히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2시간 동안에는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통제됩니다. 넷째, 홍콩 중학 문빙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말하기 시험이 있지만 한국 수능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수능 음식 문화도 재미있습니다. 수능 선물로 찹쌀떡이나 엿이 주는데 대학에 잘 붙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역국은 시험 전에 먹지 않는데 미끄러워서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과목별로 인기 있는 학원이 있는데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입학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시험 과목은 언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홍콩과 한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한국어를 좋아하시죠? 저도 한국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등학교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운 지 8년 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어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국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한글화입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완성한 문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을 담아서 훈민정음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쓰기나 배우기에 간단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예능을 좋아하고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독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글자가 마치 그림을 그린 듯이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류음악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졌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좋아해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해낸 이들이 다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깊게 빠졌을까요? 우선 한국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예의를 보았습니다. 광동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후배는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존댓말을 써서 예의를 지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서로를 존경한다는 중요한 유교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자음만으로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옷, 리을, 히읗을 사용하여 사랑해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음으로 대화를 하면 좀 암호같이 비밀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게다가 한글로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항상 눈물이 나는 모습을 유유로 표현하고 키읔키읔는 웃음소리를 대표합니다. 이런 한글의 특성과 재미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초성만 보고 단어나 문장을 맞춰야 되는 초성 퀴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한국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고 더 알수록 재미가 많습니다. 한류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생긴 분들도 전 세계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어에 깊게 빠졌고 더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만 몰랐던 한국 문화 중 배달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강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의 경치가 아주 예뻤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경치가 아니라 수많은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조금 놀랐고 한국 사람에게 왜 배달의 민족이라는 별칭이 붙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매우 발전했습니다. 먼저 홍콩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으면 꼭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한강공원처럼 크고 정확한 주소가 없는 곳에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게 과연 배달원이 손님을 찾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였습니다. 공원에서 음식을 받으려면 그냥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말해서 위치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원이 손님을 찾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한강공원에 배달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원과 손님이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배달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만약에 친구와 같이 바닷가나 공원에 갔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다면 자기가 음식을 챙겨갈 필요도 없고 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홍콩에도 꼭 이런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배달 문화가 개선되고 더 발전하면서 배달존처럼 새로 생긴 문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라진 문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중국집에 배달 음식을 시키면 다회용기로 배달이 왔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릇을 씻어서 현관 앞에 두면 배달원이 다시 가서 그릇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배달 앱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집도 일회용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주문을 받으려면 배달원들이 그릇을 회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회용기를 쓰는 것과 다회용기를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다회용기를 쓰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일회용기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국에는 밖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늘었고 그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소화하려면 그릇을 회수하는 시간을 아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배달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한국에 다시 가면 꼭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그 편리함을 즐길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도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부전공하고 있는 루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콩은 스트레스가 참 많은 도시지요.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도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콩은 20위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몇 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과 서울이 모두 높은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취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려고 방을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나만 몰랐던 한국 문화는 바로 고시원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고시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의 한자를 보고 고시원은 공무원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는 정보기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시원은 저의 생각과 아주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은 1980년대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을 위해서 탄생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주거 공간이자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고시원에는 보통 침대, 책상 같은 간단한 가구가 있습니다. 고시원은 추가 요금을 받고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있거나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은 더 비쌉니다. 또한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빨래나 요리를 하고 싶으면 공용 화장실과 주방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음과 조명 등의 환경 조건이 아주 열악한 곳을 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저렴한 월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고시원에 모여들다 보니 이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점점 고시원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대신에 집에서 통학하거나 원룸에 거주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고시원의 거주자가 저소득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에 따라 고시원의 어둡고 음습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시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텔같이 편의시설을 잘 갖춘 방도 생겼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과거에는 수험생들과 고시생들을 키워낸 한국의 교육 공간으로 현재에는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한국 교육 및 주거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시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콩 주문대학교 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아만다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잔 할래? 라고 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시죠?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한 후에 2차로 술 한잔 하자고 하거나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심지어 남녀 주인공이 헤어졌을 때도 각자 홍술, 즉 혼자 술을 한잔 하는 장면을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의 술 문화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우연히 한국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한국 학생들은 보통 야식이나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학생들은 대신 술을 마시러 갑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요청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자고?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아주 좋아하는 게 드라마 속에서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술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는 순고주, 혼양고주, 과일주, 진료주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당연히 전통주가 아니라 소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술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면 소맥이 되고 심지어 사이다, 커피, 야쿠르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넣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마셔보니까 정말 특별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술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후에 술은 한국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을 통해서 회식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고 나와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기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술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술을 마시면서 펑펑 울고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털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술고래나 주전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술을 권하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술고래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마시고 과음하지 말아야 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술 한잔 할래?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그 한국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술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유는 그 술보다는 술 한잔 같이 한잔하는 사람, 분위기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나누는 그 소중한 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정리입니다. 저는 약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을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배울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꽃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가수 김세정님의 꽃길이라는 노래를 통해 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예쁜 꽃잎으로 꾸며진 넓은 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안 좋은 기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축복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바라는 뜻입니다. 예쁜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까지 담고 있어서 더욱 고운 단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어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어의 사투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경상도 사투리의 특이한 억양이 귀에 잘 들어오고 또 귀엽고 친숙한 말투로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의 말투 차이라는 사진을 봤는데 뭐가 다른지 몰라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다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올리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말끝을 내립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표준어와 사투리의 차이를 느끼셨죠? 항상 끝을 올리는 표준어가 조금 딱딱한 말투라면 억양이 반복되는 사투리가 친구와 같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정한 말투입니다. 저는 표준어보다 사투리가 더 정이 있게 들리고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어 졸리다와 경상도 사투리 잠 온다가 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투리 잠 온다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고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빨리 기억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잠을 자고 싶을 때 잠 온다를 많이 씁니다. 사투리의 억양도 재미있지만 한 글자만으로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사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가가만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감 안 잡히시지요? 가가가가의 뜻은 그 애가 그 애니입니다. 같은 가짜인데 각각 뜻이 다르고 또 이렇게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글자만으로도 대화가 완성되는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공을 많이 들인 것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가 아주 신기하고 대단한 언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더 많은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년 됐고 배우다 보니 그동안에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한국 문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항상 초록색이나 주황색의 옷을 입고 양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걀을 먹고 식혜도 마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독특한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여행을 간 첫날, 저와 제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용산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벗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오메 이 아가씨들 뭐란 게 어째라고 부끄러워한단가? 우리 몸이 다 그러지 안 그런단가? 저와 제 친구들은 드라마에서 본 찜질방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고 너무 놀랐지만 홍콩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있는 그대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는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욕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밖에서 목욕하는 것은 운동이 끝날 때만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목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매우 흔한 곳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같이 목욕을 하고 떼수건으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이런 독특한 한국의 목욕 문화는
가족 간, 친구 간에 오래 남을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간다면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곳 중 하나는 찜질방이 될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이런 재미있고 특별한 곳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독특한 한국 문화에 대한 스피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